하준아, 할머니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 몰라. 그래? 그럼 유치원은 재미있어? 응. 하준아, 어른이 말하면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할머니는 하준이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뒤돌아 있으면 할머니가 좀 서운하지 않겠니? 할머니, 나 집에 갈래. 응? 왜? 우리 하준이 여기 많이 불편해? 할머니 싫어. 하준이네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여기도 하준이네 할머니 집이야. 친할머니 집이잖아. 우리 할머니는 김포에 살아? 거기가 진짜 할머니 집이야. 여긴 그냥 다른 할머니 집이잖아. 순간 이 씨의 미간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포라면 외가댁의 위치였죠. 뭐라고? 누가 그런 말 했어? 엄마, 하준이 엄마가? 응. 엄마가 오늘 가면 할머니랑 말도 하지 말랬어. 우리 할머니랑만 놀아야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작은 손주도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야?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2세 이인아 씨입니다. 이 씨는 서울 도봉구의 다세대 주택, 오래된 5층짜리 건물의 2층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죠. 젊은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단 하나뿐인 아들을 정성껏 키웠고, 하나만 낳아 제대로 키우자 는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이 씨에게는 28살 외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이 씨 눈엔 늘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 같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 씨는 비로소 안도하며 자신의 고생이 보람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야 할 것 같아.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연애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갑자기 결혼을 해야 한다니? 무슨 소리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잠시 머뭇거리다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됐어. 엄마, 사실 애가 생겼어. 갑자기. 그 말에 이 씨는 핏기가 가셨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침묵한 끝에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상대는? 얼마나 만났는데? 1년은 안 됐고. 대학교 후배고 25살이라 이제 막 졸업했고 그래도 엄마도 만나보면 알 거야. 밝고 착해.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당황스러움과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들었지만 이 씨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애가 생겼다는데 어쩌겠니? 책임지는 게 맞지.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니? 급하게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주연이도 많이 당황했어. 엄마, 힘들겠지만 잘 살아볼게. 결혼 허락해주세요. 아들 말로는 상대도 당황했고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릴 틈도 없이 급하게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이 씨는 당황했지만 아이가 생겼다는데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부모가 된다는 건 책임이라는 걸 알기에. 결혼은 조촐하게 치러졌고 아이가 태어난 건 그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부터 계속 힘들어했습니다. 몸조리도 덜 된 상태에서 신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육아에 내몰린 셈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 장모 쪽은 형편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이 씨를 찾아왔습니다. 김포에 사는 두 사람은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감수하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우리 애 좀 봐줄 수 있을까요? 1년만. 평일에만요. 그 말에 이 씨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다시 아이를 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탁소도 남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죠. 결국 이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대신 딱 1년이야. 그 이상은 안 돼.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진짜 1년만 부탁드릴게요. 며느리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그렇게 이 씨의 아들 부부와의 합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평일이면 아들네 집에 머물며 손주를 돌봤고 주말이면 도봉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밤낮이 없었고 며느리는 아침이면 늦잠을 자기 일수였습니다. 이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젖병 소독에 빨래, 청소, 밥 준비, 설거지까지 도맡았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아직 어린 나이에 첫 육아라 서툴렀고 집안일에는 손을 거의 대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국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이는 며느리를 대신해 이 씨가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요리만 하면 주방이 난리야. 엄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아들은 그렇게 웃으며 말했지만 이 씨는 마냥 웃을 수 없었습니다. 밤엔 잠을 제대로 자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이는 계속 보챘고 며느리는 침대에 누운 채 이불을 푹 뒤집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조금만 더 잘게요. 그럴 때마다 이 씨는 손주를 안고 거실로 나와 아이가 잘 때까지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렇게 육아와 집안일을 오롯이 떠맡은 채 1년을 버텼습니다. 주말이면 도봉구 집으로 돌아왔지만 피곤해 절어 잠만 자다 다시 김포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 1년째 되는 날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둘째가 생겼어. 이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도 벅찬데 둘째라니? 그걸 왜 이제 말하니?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도 멋쩍은 듯 말했습니다. 우린 당황했어. 근데 이미 생긴 걸 어쩌겠어. 엄마, 좀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씨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첫째도 감당 못하는 상황에서 둘째를. 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쩌겠냐는 생각에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마음보다 앞섰습니다. 이 씨는 결국 둘째까지 돌보게 되었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쌓이며 이 씨의 몸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둘째까지 돌보게 된 이 씨의 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기저귀 2벌, 분유 2배, 울음소리 2겹. 그녀의 손목엔 늘 파스가 붙어 있었고 허리엔 찜질팩을 둘러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무릎이 퉁퉁 붓고 손이 저릿저릿할 때도 있었지만 병원은 사치였습니다. 처음엔 감사하다고 하던 아들 내외도 시간이 지나며 그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부탁이 지시처럼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며느리를 말리기는커녕 마치 눈치만 보는 듯했습니다. 이 씨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다시 김포로 가는 월요일 아침이면 무거운 발걸음을 떼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분명히 1년만이라 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그땐 몰랐지. 그 생각이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예뻤지만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아들 내외의 태도는 이 씨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아들네 집 식모도 아니고. 이 씨는 요즘 따라 허리가 더 자주 욱신거렸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손가락 마디는 아침마다 굳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병원에 들렀다가 받은 진단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허리는 추간판 탈출이고 무릎 관절은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무리하셨네요. 수술 고려하셔야겠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나중에는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의사 말이 귀에 박히는 순간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 생활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려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더는 못하겠어. 흔들리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김포 집에 돌아와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허리도 망가지고 무릎도 수술하래. 나 이제 몸이 안 따라줘. 오늘 병원 다녀왔다. 이 씨는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뜨며 읽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갑자기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갑자기 아니야. 내 몸, 내가 제일 잘 알지. 이젠 나도 내 삶 좀 살아야겠다. 말끝이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이 없었고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진작 말씀하시지.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며느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아이들을 누가 돌볼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엄마 건강이 먼저죠. 그날 밤 이 씨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세탁한 속옷, 수건 몇 장, 자주 입던 잠옷을 담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몇 년이었더라. 첫째 돌 전부터였지. 이 씨는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손주들에 대한 그리움과 책임감,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결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간 몸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TV를 보고 있는 손주들의 모습에 괜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씨는 익숙한 일상으로 조용히 복귀했습니다. 가끔 아들에게 전화해 손주들 소식을 묻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애들 잘 지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라고만 짧게 대답할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잘 크고 있다니. 잘 자라고 있다면 된 거지.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더 이상 손주를 맞지 않으면서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댁을 향한 며느리의 태도였죠. 손주를 돌볼 땐 며느리도 눈치를 보며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어머님 없었으면 저희 진짜 어쩔 뻔했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손주들을 더 이상 맞지 않게 된 후 며느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명절이면 어머님,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쪽 부모님도 기다리시고. 벌써? 점심도 먹고 가지? 아, 저희 엄마가 음식 해놓고 기다리신다고 해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잠깐 앉아있다 가버리고 오며 가며 뭘 사오던 며느리가 이젠 빈손으로 와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 씨가 손주들 보러 간다고 하자 오늘은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다음에 꼭 초대할게요. 그 다음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하고 묻고 싶었지만 그런 대화를 나눌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문자는 늘 바빠요. 라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 씨는 알았습니다. 필요할 땐 매달리더니 지금은 며느리 눈에 자신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존재가 된 걸 말이죠. 그렇게 금방 변하나? 이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나는 손주 돌봐주는 도움이었나 봐요. 남편은 그런 이 씨를 보며 위로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원래 바쁘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야. 이 씨는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라 망설여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손주들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큰 손주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작은 손주도 내년이면 초등학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손주들과의 거리감. 예전엔 품에 안겨 자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 씨가 전화를 해도 귀찮다는 표정으로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같이 살던 친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낯설어 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과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가족 사진에서 이 씨는 눈에 띄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올 때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와서 손주 손에 쥐어주곤 했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손주들은 늘 새 장난감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해도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이 씨의 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씨와 손주들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 씨도 손주가 토했을 때 밤새 안고 있었고 감기 났다고 새벽에 해열제 찾으러 약국을 뛴 사람이었는데 그런 기억은 아이들 머릿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손주들은 더 컸고 전화도 영상통화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면 며느리는 지금 애들 좀 바빠요. 어머님. 하며 끊었고 영상통화를 시도해도 화면 너머로 애들 뒤통수만 잠깐 비쳤다가 꺼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한 번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용아, 애들이 너무 안 오니까 나중에 나를 잊겠어. 그러면 아들은 꼭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애들이 커서 그런 거예요. 원래 애들이 크면 할머니보단 친구나 장난감을 더 좋아하잖아요. 이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자주 만나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 설에나 얼굴을 볼까 말까 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어느 설날 아침, 그래도 설날이라 얼굴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어디야. 설날 손주들이 집에 왔습니다. 우리 하준이,
서준이 왔어? 이 씨는 두 팔을 활짝 벌리며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고개만 까딱할 뿐 시큰둥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준이는 인사도 없이 벗은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TV 앞으로 달려갔고 서준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씨는 손주들의 냉담한 태도에 내심 서운했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래도 명절에 이렇게라도 얼굴 보니 얼마나 좋니? 아이들의 무뚝뚝한 반응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 씨는 그저 오랜만에 손주를 봤다는 기쁨만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마트만 다녀올게요. 오래 안 걸려요. 한 30분이면 돼요? 그래, 다녀와. 난 하준이, 서준이랑 이야기하고 있을게. 아들과 며느리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과 단둘이 남은 이 씨는 오랜만에 시간을 기회 삼아 말을 걸었습니다. 큰 손주 하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우리 선물 안 줘요? 그래, 선물. 할머니가 준비해뒀지. 잠깐만. 이 씨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용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용돈 봉투를 건넸지만 아이들은 금액을 확인하고는 실망한 듯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것보다 더 많이 주는데? 우리 할머니가 무슨 말이지? 이 씨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이내 화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 하준이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그래? 그럼 유치원은 재미있어? 응. 큰 손주는 여전히 휴대폰만 바라볼 뿐 고개 한 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주는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이 씨는 더 다정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준아, 어른이 말하면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할머니는 하준이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뒤돌아 있으면 할머니가 좀 서운하지 않겠니? 그 말에 손주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집에 갈래. 이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왜? 우리 하준이 여기 많이 불편해? 하준이네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이 씨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도 하준이네 할머니 집이지. 친할머니 집이잖아. 그러자 하준이는 무심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김포에 살아? 거기가 진짜 할머니 집이야. 여긴 그냥 다른 할머니 집이잖아. 순간 이 씨의 미간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포라면 며느리 친정집 위치였습니다. 뭐라고? 누가 그런 말 했어? 엄마, 하준이 엄마가? 응. 엄마가 오늘 가면 할머니랑 말도 하지 말랬어. 우리 할머니랑만 놀아야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의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준이도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내가 들은 게 맞나? 이 씨는 충격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릴 때 손발이 닳도록 키워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 할머니는 한 명뿐 이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이야. 그 말에 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아이의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씨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과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남편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과 마주 앉아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손주가 가보고 자기 할머니가 아니래요. 그리고 충격적인 게 그걸 며느리한테 배운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 손주가 그런 말을 했어? 이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근데 그냥 애가 철이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해서.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확실히 물어봐야지. 아들과 며느리가 장을 본 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모두 앉자 이 씨 부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하준이가 오늘 나한테 한 말 사실이니? 외할머니만 우리 할머니래. 친할머니는 아니라고. 며느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어려서 그래요. 어머님, 너무 마음에 담지 마세요. 그때 남편도 아들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라. 내 엄마가 준이 갓난쟁이일 때부터 키워줬는데. 그때 애 돌보면서 무리하느라 다친 무릎 때문에 아직까지도 밤에 자기 전에 앓는 소리하고 매일 파스 붙이고 주무신다. 아들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실수한 거겠죠, 엄마. 제가 잘 교육할게요. 대화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손주의 말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이제 가보겠습니다. 처가에서 기다릴 거예요. 아들 부부는 황급히 너무 늦었다며 바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말없이 아파트 현관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이 씨는 아, 맞다. 간장 떨어졌네. 하며 집 앞 슈퍼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며느리와 손주들을 마주쳤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려던 참이었습니다. 손주들의 손에는 막 뜯은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고 며느리는 무심한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준아, 서준아. 우리 할머니가 누군지 알지? 용돈도 주고, 장난감도 자주 사주시고, 엄마랑도 맨날 통화하시고. 그게 진짜 우리 할머니야. 하지만 서울 할머니랑 있을 땐 그런 얘기 꺼내지 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까 손주가 말한 게 사실이었구나.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친 게 맞네. 며느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오해세요, 진짜로? 오해? 너네한테 앞에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단속까지 시키더라. 그런데도 오해냐? 며느리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전 그냥 애들이 혼란스러울까 봐서요. 외할머니도 있고, 친할머니도 있고, 그러니까. 친정은 왜 친할머니가 아니라 외할머니냐고 헷갈릴 수 있고. 이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친할머니를 친할머니라 하고 외할머니를 외할머니라 하지 뭐가 헷갈려? 말이 되는 변명을 해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외가는 우리 할머니 집이고 여긴 그냥 할머니 집이라고 선을 그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몰라? 제자리에 선 채 주변을 둘러보던 며느리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말고. 됐어. 더는 듣고 싶지도 않다. 앞으로 명절이든 어버이날이든 집에 오지 마. 너희끼리끼리 잘 살아라. 나는 이제 너희를 우리 가족이라 생각 안 한다. 며느리의 눈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어머니, 나도 이제 나 좋아해주는 손주만 보고 싶다. 1년에 한 번 겨우 보고 그것도 나 싫다며 울고불고 하던 애들. 내가 뭐 하러 봐? 아들은 이 모습을 보고 뛰어나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아이들 손을 잡고 급하게 차에 올랐습니다. 아들도 묵묵히 그 뒤를 따라 탔습니다. 이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천천히 집 안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이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는 아이들에게 정주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이 씨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결정이 맞아.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가족이 무슨 소용이야. 이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진짜 할머니로 여기지도 않는 손주들 이제는 그만 신경 쓸래요. 우리 둘이 잘 살면 돼요. 그날 이후로 이 씨는 정말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연락은 아예 없었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인연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다시 한 해를 넘겼습니다. 손주들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이 씨는 모처럼 울리는 며느리의 이름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평소 같았으면 대뜸 본론부터 꺼낼 며느리가 이번엔 목소리부터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언가 원하는 게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사실 하준이가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대요. 근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좀 제대로요. 악기도 사야 하고 전문 과외도 붙여야 하고 요즘엔 대회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아서요. 이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저도 알바까지 뛰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서요. 순간 이 씨는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처음 손주 돌봐달라고 했던 그때처럼 며느리는 한없이 공손하고 눈치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지 않게 된 뒤 그 태도는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아들 부부와 손주에게 돈과 마음을 줄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건 내가 도와줄 일은 아닌 것 같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 씨는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친정에서 도와주는 게 맞지? 외가는 우리 할머니고 친가는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지원받아.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다 지난 일이고 지금은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하준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은 것 같아요. 부디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도와주세요. 이 씨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나는 못 해준다. 무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손 벌려가면 해야 할 일이니? 할 수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사는 게 맞지. 잠시 침묵하던 며느리는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아이 앞길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정주시고 키우셨으면서 이제 와서 모른 척 하세요. 앞길을 막은 건 내가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화가 난 듯했습니다. 정말로 안 도와주시게요? 앞으로 영영 손주들 얼굴 안 보고 싶으세요? 이 씨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2번 다시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 그 애 키운 건 너희고 앞으로 책임지는 것도 너희 몫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속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누구였어? 며느리였어요. 하준이 바이올린 가르치려고 돈 좀 달래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가놓고 뻔뻔하게 그랬다고? 얼마 달래?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거절했으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이제 그만 신경 쓰자. 그날 이후 처가에도 도움을 요청했던 며느리는 결국 기대를 접어야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바로는 처음엔 친정에서도 조금씩 도와줬지만 돈이 들어가는 건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엔 노후자금까지 위협받을 지경이 되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친정 부모는 몇 번의 지원 끝에 이제는 더는 못해주겠다며 지원을 끊었습니다. 결국 큰 손주 하준이는 바이올린은 접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교육을 시키고 꿈을 만들어주겠다던 며느리의 집착은 사라졌습니다. 한편 시간이 더 지나자 손주들은 점점 처가와도 멀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가까운 외가도 자주 보던 외할머니도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도 줄었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더 이상 어떤 슬픈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괜히 정주고 손주들한테 매달렸던 게 참 덧없었구나. 사실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릴 땐 하루 종일 품에 안기던 아이도 조금만 커도 손 한 번 잡기 힘들어지는 게 세상 이치니까. 그걸 모르고 미소 하나, 손길 하나에 집착했던 시간들이 이 씨에겐 이제 웃기면서도 아픈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손주가 자라나며 바뀌는 모습, 사람들의 관계가 사라지는 과정은 이 씨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교훈을 줬습니다. 이 씨는 이제 손주들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남편과 함께 단출한 삶을 꾸려갔습니다. 이 씨 부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근처 재래시장에 가서 싱싱한 나물이나 과일을 사오고 한 달에 한 번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아침엔 남편이 밥을 짓고 저녁엔 둘이 함께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당신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남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괜한 기대 안 하니까 실망도 없고. 그래, 우리끼리 잘 살면 돼.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게 있지. 모든 관계가 영원하진 않아.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전화도, 누구의 방문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집에 차례상은 없었지만 그저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담담하게 인연을 정리한 이 씨는 이제 안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품에 안고 키워도 그 기억이 흐릿해진다면 그건 그저 지나간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잊은 사람을 붙잡기보다 함께 오늘을 살아주는 사람을 더 아껴야 한다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씨의 하루하루는 소소하지만 단단한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단단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했지만 예상대로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뭐예요, 엄마? 갑자기 부르시고 무슨 일이세요? 맞아요, 어머니. 바빠 죽겠는데 저는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정씨 할머니는 준비해온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너희 둘, 지금 이 집이 누구 것인지 알고나 있니? 그야 오빠 집이죠. 갑자기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세요? 이걸 잘 봐라. 등기부 등본에 네 남편 이름이 어딨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집이 사실 시어머니 명의라는 것에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태껏 이 집에서 산 건 뭐예요? 오빠가 자기 집이라고 했는데. 말이야, 그렇게 했겠지. 하지만 이 집은 처음부터 내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이야. 그러니까 이 집은 내 거고 어떻게 할지도 내 권한이야. 말도 안 돼. 그리고 현영아, 어제 내가 놀이터 벤치에서 한 말? 그때 다 들었다. 그동안 일부러 내 연락 다 무시한 거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7세 정미숙 할머님이십니다. 정씨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시장 국수 장사의 습관이 몸에 배어
이제는 알람 시계도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새벽빛을 보며 할머니는 문득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진 속 남편의 모습도 흐릿해졌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그 시절,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은 공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일어나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정씨 할머니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듣게 됐습니다. 미수가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그리고 우리 아들 영광이 잘 부탁해.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 영광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정씨 할머니에게 남은 건 남편이 진 산더미 같은 빛과 새파랗게 어린 아들 하나뿐이었죠. 당신 없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날 밤, 정씨 할머니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도 없었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못할 게 뭐 있겠어. 살고자 하면 다 살 수 있어. 그 말은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씨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시장에서 남은 채소를 사다가 다듬어 팔고 남의 집 빨래와 청소를 도맡았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식당 설거지까지 손이 닿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공장 사모님으로 살았던 그녀에게 이런 고된 노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쑤셨고 손바닥은 갈라지고 트였습니다. 하지만 정씨 할머니는 한숨 한 번 내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 영광이는 자랐습니다. 공부는 그리 잘하지 못했고 덤벙대는 성격의 실수도 잦았지만 착하고 정 많은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발 뻗고 나서서 도와주었고 어머니가 시키는 심부름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광이 마음 하나는 참 예쁘구나. 정씨 할머니는 그런 아들이 안쓰럽고 애틋했습니다. 남들처럼 똑똑하진 않아도 순수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예뻤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아들이 지 아버지를 닮아 너무 유순해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씨 할머니는 국수 장사로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할머니, 이 국수는 정말 어머니 손맛이 그대로네요. 아이고, 과찬이세요. 그저 정성껏 만든 것뿐인데. 처음에는 시장 좌판에서 시작했지만 정갈하고 정성스러운 국수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이 늘었습니다. 그 덕에 마침내 동네에 작은 가게도 낼 수 있게 되었죠. 아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허름하지만 자신만의 가게를 갖게 된 그날, 정씨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가게를 닫고 또 닦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가게 한켠에 걸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곤 하셨죠. 그렇게 남편의 빚을 모두 갚았을 때 정씨 할머니는 처음으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매달 저축도 할 수 있었고 아들의 대학 등록금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한편 아들 영광이는 세수 끝에 수도권의 한 대학에 겨우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어머니, 저 드디어 취직했어요. 그날
정씨 할머니는 마치 자신이 취직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어엿한 회사원이 됐네. 내 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도 잠시, 아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정씨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국수를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결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처음에는 단순히 결혼하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지만 곧이어 아들의 이야기에 정씨 할머니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제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 여자는 24살에 같은 대학 후배로 갓 졸업했지만 아직 취직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들 역시 27으로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씨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뭐가 준비됐다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살 집은 있니? 돈은? 여자의 부모님은 뭐라 하시는데? 친정에선 우리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잘 살 자신 있어요. 이제 겨우 한숨 돌리나 했는데 또다시 험난한 길이 예고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소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휴, 애가 생겼으니 결혼은 해야지. 하지만 영광아,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내가 너희한테 줄 집은 내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이야. 너희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너희가 책임감 있게 돈을 갚아야 할 거야. 알겠니? 아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에 정씨 할머니는 어린 아들 부부를 위해 혼수와 가전제품까지 모두 부담했습니다. 며느리의 집안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에 친정에서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새로운 출발을 지켜보며 부디 아들과 며느리가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를 뒤에서 응원했습니다. 결혼 초기 24살의 어린 나이에 시집온 며느리는 서툴고 미숙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들 그런 거지 뭐. 나도 한때는 어렸으니까. 첫 아이를 낳고 육아에 서툴러 하는 며느리를 위해 정씨 할머니는 밤낮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저귀 갈기부터 젖병 소독까지 뿐만 아니라 출산한 어린 며느리까지 챙겼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사실상 2명을 육아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다행히 며느리는 정씨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 너도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고생이 참 많구나. 하지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할머니가 건네는 말에 대답이 짧아지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육아와 집안일을 전적으로 할머니에게 맡기기 시작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이번 주도 부탁드려요. 저도 이제 일 다니잖아요. 아침마다 어김없이 어린 손주를 데려오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려요.
예? 근데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니?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져서요. 어쩔 수 없어요. 일이 그렇게 바쁘면 애 돌봐줄 가정부를 쓰는 게 어떠니? 어머니,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할머니가 보는 게 더 좋잖아요.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친구들과의 약속을 핑계로 아이를 맡기곤 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손주가 예뻐 마다하진 않았지만 점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당일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슬금슬금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도 없어 보였죠. 어머니, 죄송해요. 친정에 들렀다가 오느라 좀 늦었네요. 사과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준비해 놓은 음식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서운한 마음을 달래며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밥은 좀 같이 먹지 그러니? 가족끼리 대화도 좀 하고. 괜찮아요. 친정에서 먹고 왔어요.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명절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늦게 오거나 아예 정씨 할머니의 집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고 와도 얼굴만 비치고 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정씨 할머니는 참다 못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영광아, 며느리가 왜 이렇게 명절에 안 오는 거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영이가 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좀 불편하대요. 아직 어려서 그러니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은 들은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은 손자의 입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며느리가 손주를 정씨 할머니의 집에 맡긴 날이었죠. 손자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랑 엄마는 사이가 안 좋아요? 응?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할머니 전화 받지 말라고 했어요. 받으면 귀찮아진대요. 정씨 할머니는 손주의 말을 듣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자의 순진한 눈빛을 마주하면서도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씨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정씨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정기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정씨 할머니에게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님, 검사 결과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으셔서 수술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사해보죠.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설명 들어야 하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세요. 마침 아들은 부산으로 장기 출장을 간 상황이었고 정씨 할머니에게 연락할 가족은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얘가 왜 전화를 안 받아? 수차례 전화했지만 모두 부재중 통화로 남았고 결국 정씨 할머니는 문자를 하나 남겼습니다. 현영아,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구나. 가족이랑 같이 오라는데 혹시 시간 될 때 전화 좀 해줄래? 하지만 며느리에게 답장은 오지 않았고 결국 정씨 할머니 혼자서 병원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아들은 또다시 주저리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애엄마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따로 현영이한테 따로 말할게요, 어머니. 정씨 할머니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더 큰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날 무시하는 것도 서러운데 아들마저 저렇게 무심해서야 원. 정씨 할머니는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정씨 할머니는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시 한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수술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로 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온 참이었죠. 이를 알리려고 아들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가던 중 아파트 놀이터 근처 벤치에서 며느리가 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쟤 현영이 아니야? 무슨 대화를 저렇게 크게 한담? 진짜? 시어머니가 또 전화했어? 이번에 어디 아프시다고 연락 왔는데 내가 일부러 싹 다 무시했지. 아니, 그런 건 아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건데 왜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어이가 없어? 이 나이에 홀어머니 간병까지 떠맡게 생겼어? 무조건 회사 핑계 애 핑계 대면서 절대 병원 같이 안 갈 거야. 혹시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요양병원에라도. 며느리의 막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정씨 할머니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충격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신혼집의 살림살이에 심지어 손주까지 돌봐주며 아들과 며느리를 챙겨줬는데 며느리는 자신을 그저 귀찮은 짐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필요할 때는 막무가내로 연락하고 찾아오더니 정작 자신의 전화도 문자도 귀찮다며 일부러 무시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정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들은 후 정씨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문득 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이 문제에 대해 말했는데도 변명만 늘어놓고 아무 대처도 하지 않았지. 아무래도 영광이도 알고 있었을 거야. 어차피 아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아들은 분명 며느리의 편만 들며 어머니가 이해 좀 해달라거나 한 번만 참아달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그동안 늘 그래왔듯이 결국 정씨 할머니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불보듯 뻔했죠. 정씨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새삼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동안 내가 아들 며느리를 너무 오냐오냐 했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가르쳐줘야겠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걸 말이야. 지금까지 손주를 생각해서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정씨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정씨 할머니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부부를 위해 모아둔 통장과 등기부등본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씨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변호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한참을 서류를 살펴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권리가 할머님께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떤 대처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관대하셨던 거예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정씨 할머니는 이제 실행에 옮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했지만 예상대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받지 않으려나 보네. 그래, 내가 무시한 이 전화로 결국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했습니다. 영광아, 내일 저녁에 집에 좀 들리렴. 네. 갑자기요? 너랑 현영이한테 같이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일이신데요? 그건 내일 와서 얘기하자꾸나. 현영이도 꼭 같이 오라고 전해주렴. 다음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정씨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불만이 가득했고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바빠 죽겠는데 저는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들은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한 듯했죠.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정씨 할머니는 준비해온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너희 둘, 지금 이 집이 누구 것인지 알고나 있니? 아들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오빠 집이죠.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세요?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잘 봐라. 등기부 등본에 내 남편 이름이 어딨니? 이 집은 처음부터 내 명이었어?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아들은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 내가 너희에게 임시로 빌려준 거야. 너희가 나중에 잘 자리 잡고 갚아가겠다고 약속했으니 믿었지.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나 갚은 게 있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집이 시어머니 명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태껏 이 집에서 산 건 뭐예요? 오빠가 자기 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씨 할머니는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이야, 그렇게 했겠지. 하지만 이 집은 처음부터 내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이야. 네? 뭐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현영아, 어제 내가 놀이터 벤치에서 한 말? 그때 다 들었다. 정씨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그동안의 뻔뻔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며느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동안 일부러 내 연락 안 받은 거니? 어머님, 그건 그냥 친구랑 하는 농담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는데. 아들은 무슨 상황인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 것도 문제지만 특히 며느리가 나를 개무시하고 연락도 일부러 피하는 꼴을 보니 이제는 더 참을 수 없어. 너희가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데 나도 너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잖니? 맘 같아선 그동안 못 받은 이자까지 전부 받아내고 싶지만 손주 얼굴 봐서 그건 참으마.
그 대신 다른 세입자들처럼 보증금과 월세를 내. 못하겠다면 이 집에서 나가. 아들이 황급히 어머니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보증금에 월세까지 내라고요? 우리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지금 저희 상황 정말 힘들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엄마한테 더 잘할게요. 하지만 정씨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수년간 쌓인 서운함이 폭발한 순간이었죠. 너희가 지금 당장 월세를 낼 여력이 없다면 다른 싼 집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 이제 너희도 예전처럼 어리지 않아.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렴.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에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굴한 태도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하지만 정씨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됐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으마. 그니까 너도 앞으로 연락하지 마렴. 어차피 너네 도움 필요할 때만 연락했으니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구나. 그 말을 끝으로 정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후에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이 당장 집을 떠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유예 기간을 주었지만 아들 부부는 보증금과 월세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씨 할머니는 이삿날을 정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집을 비우도록 명령했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자신들이 살던 집을 비워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손주를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아팠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매각하진 않고 세입자들에게 임대해 매달 월세를 받기로 결정한 정씨 할머니는 그 돈으로 자신이 오랫동안 꿈꾸던 여행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도 됐지.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나도 내 삶을 즐기며 사는 거야. 정씨 할머니는 홀로 여행 가방을 챙기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정씨 할머니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제주도였습니다.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 아래에서 그녀는 오랜 세월 쌓였던 응어리를 풀어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데 왜 난 지금껏 이걸 몰랐을까? 정씨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주도의 풍경은 정씨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과의 대화, 작은 카페에서 마신 한 잔의 커피, 그리고 조용한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까지. 내가 이렇게 맘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오다니. 할머니는 사진을 찍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평생 만나보지 못했던 풍경과 경험을 했습니다. 강릉의 바닷가, 전주의 한옥마을, 그리고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살던 곳과 조금 떨어진 작은 구축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크고 편리했던 신혼집에서의 생활과는 달리 좁고 오래된 아파트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고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들어온 것이어서 매달 빠듯한 이자와 월세로 인해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팍팍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며느리는 더 이상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동네 마트나 음식점에서 파트타임 일을 구해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어야 했습니다. 여보,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적응이 안 돼요.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자초한 일이잖아.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온 것들이 사실은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신 차린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가장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월급에서 남는 돈은 저축하며 아내와 아이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이 일을 계기로 과거 자신의 무례함과 경솔함을 후회하고 정씨 할머니에게 한 행동을 속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정씨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뻔뻔하고 어리석었던 예전의 태도와는 다르게 머리를 깊게 숙이며 그때의 일에 대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연락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서운하셨는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니가 해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절 위해 애써주셨는지 깨달았어요. 너네가 이렇게 달라진 걸 보니 많이 느낀 게 있긴 한 것 같구나. 진심으로 반성한 듯한 아들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정씨 할머니는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 보내기도 바쁘구나. 우리 연락은 꼭 필요할 때만 하자. 내가 너희에게 먼저 연락할 일도 없을 거야. 정씨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명절이나 중요한 날이면 선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거리를 좁히려 했었고, 이런 노력하는 모습에 정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가까운 관계를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말은 고맙지만 너무 가까이 지내면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생길 거야. 딱 이 정도 거리가 제일 좋아. 정씨 할머니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가끔 아들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끔 만나서 더 좋았고, 가끔 만나기에 서로의 소중함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이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바깥 생활을 하며 외로움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오랜 시간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자유와 여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결단은 가족들에게 책임과 예의를 가르치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가족도 너무 가깝게 지내기보단 한 발짝 떨어져 지내는 게 나을 때도 있는 법이지. 정씨 할머니는 또 다시 여행길을 오르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날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오롯이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